어떻게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이런 파이코빌리즘을 색소체, 구조를 지탱해주는 링커 프로테인들이, 구조체 프로테인들이 홍조류에서만 굉장히 특이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전체 분석 결과는 이제 홍조류의 유전체에서 특이적인 파이코빌리즘 링커 프로테인들이 다수 발견되고 그 기원이 됐었던 사이노박테리아보다는 확실히 구분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홍조류가 특이적으로 분화시킨 링커 프로테인들이 파이코빌리즘 구조가 더 커지고 확장되고 또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요인들이 홍조류가 해양환경에서 굉장히 널리 분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좀 여겨지는데요. 이 연구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저널에 발표한 내용인데 유전체 정보가 어떻게 환경적인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굉장히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환경에서의 과합성 반응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해양에서는 이렇게 해양에 녹아있는 CO2를 이용해서 과합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합성은 필연적으로 해양의 카본 사이클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처럼 해양에 녹아든 CO2 같은 경우는 보통 카보닉 애시드를 형성하고 이것이 해수에 있는 하이드로젠 아이온이랑 상호작용해서 pH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이나 카보네이트 아이온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런 순환체계는 해양 생물에 의한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해양의 이런 케미컬 사이클링에 의존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왼쪽 아래에 해양 생태학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pH가 보통 해양이 한 8초반대 정도 나오잖아요. 한 8.1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이런 해수에는 아무리 많은 CO2가 유입되더라도 이제 비율상 CO2 상태로 계속 존재한다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카본 소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과합성을 위한 CO2가 풍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육상 환경에서는 지역별로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기 중에는 CO2가 항상 존재하고 화석연료의 또 사용 때문에 과합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해양에서는 대기 환경에 비해 또 CO2 확산 속도도 한 1000배 정도 느리게 확산되는 그런 환경에서 과합성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는데요. 또 이런 하이드로젠 아이온과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이나 카보네이트 아이온은 또다시 칼슘 아이온과 아까 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칼슘 아이온이랑 상호작용해서 예를 들면 이노르가닉 프리스티페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산칼슘으로 석출돼서 해저에 달아나거나 아니면은 탄산칼슘 골격을 형성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에서 이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CO2가 다른 카본 소스로 전환되는 흐름이 발생이 되고 그거를 또 다른 생물들 혹은 해양에서 석출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계속 다른 카본 소스로 전환되는 흐름이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양으로 녹아든 CO2는 과합성 생물들이 소모한 것 외에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소모되고 순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양에서 이런 CO2를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과합성 생물들이 성공적으로 해양 환경에 적응해서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카본 컨센트레이팅 메커니즘을 보통 CCM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커니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CCM을 쉽게 설명하면 이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요소인 이런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라는 탄산 무수화 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세포 외부에 있는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을 캡처해서 세포 내로 축적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다시 CO2로 전환해서 과합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CO2의 농도와 확산이 낮은 이런 수환경, 특히 해양 환경에서 해조류와 미세조류들이 굉장히 무리 없이 과합성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양 홍조류를 이용한 실험에서 바이카보네이트 소스를 넣어서 배양했을 경우에는 성장이나 과합성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CM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인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는 해조류랑 미세조류에도 존재하지만 육상식물에도 있고 박테리아에도 있고 심지어 인간의 폐호흡에도 사용되는 효소예요. 그래서 유전자 분포로만 보면 거의 모든 생물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 해조류에서
일부 해조류에서 육상생물이나 혹은 현재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탄산물수화 효소보다 몇 배 높은 효율을 가진 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발견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산업화로도 많이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 과학성 생물들은 이런 고효율의 탄산물수화 효소가 CO2 획득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물론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진화적으로 보면 수환경에서 과학성 생물들이 먼저 생겨나고 이후에 CO2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육상 환경에 적응하면서 육상 생물들의 탄산물수화 효소의 효율이 뚝 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탄산물수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그 해양 생태계 적응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유전자이면서도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 탄산물수화 효소는 잘만 활용하면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CO2 저감에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기존에 산업적으로 사용되던 효소보다 몇 배 높은 활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연래성도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CO2 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했던 홍조류 유전체에서 탄산물수화 효소를 찾아내가지고 포항대 공동연구팀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그 활성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였었는데 현재는 해당 그 공동연구팀에서 벤처까지 창업을 해가지고 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 가스를 포집하는 장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 유전자를 뭐 식물에 도입한다거나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도입을 해서 특정 멤브레인, 이 효소들만 추출을 해서 특정 멤브레인에 처리를 해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 가스를 탄산칼슘 파우더 형태로 전환시키는 리액터를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본텍스랑 관련돼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CO2 감축에 나서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뭐 해양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환경 적응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요한 유전자를 찾아내서 그 유전자가 가지는 진화적인 과정을 이해를 할 수 없다면 이런 산업적인 응용도 불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아직 많은 지금 파일럿 스터디, 파일럿 리액터를 만드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연구 결과고요. 또 해양 생물들이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인 메커니즘 연구들을 기반으로 아마 충분히 산업적인 활용들이 가능한 연구 예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제는 바이오 미네랄라이제이션인데요. 대표적으로 생물들이 탄산칼슘 골격을 만드는 이런 칼시피케이션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이전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해양의 CO2 순환에서 형성된 이런 카보네이트 아이온들이 칼슘 아이온과 상호작용해서 해양 생물들이 탄산칼슘 골격을 형성하게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 계속 뭐 언급이 되지만 이런 CO2는 굉장히 해양에서 다양한 생물들의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소모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뭐 해양 산호, 코럴들이나 에밀리아니아 헉슬리 같은 이런 석회조류, 인평모조류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미세조류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입니다. 특히 이런 칼시피케이션 메커니즘을 가지는 해양 생물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산호조류나 산호가 있는데요. 여기서 산호조류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홍조류,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홍조류에 속하는 과합성 해양식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산호초, 이렇게 산호초라고 부르는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나이다리안 그룹에 속하는 동물산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 모두 해양 저서 생태계에서 널리 분포하면서 많은 생물들의 산란장으로 이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탄산칼슘 세포벽을 만들면서 해양의 탄소와 칼슘 수단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요.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룹들이에요. 저는 보통 이 두 그룹들을 분리를 할 때 이쪽은 식물산호, 저쪽은 동물산호 이렇게 부르는데 식물산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광합성하면서 CO2를 고정하고 또 탄산칼슘 세포벽을 동시에 형성을 하기 때문에 해양 탄소 순환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물론 동물산호도 상대적으로 식물산호보다 더 널리 분포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물산호 아까 전에 그 갯녹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갯녹음도 대부분 이런 식물산호 피복돼서 자라는 넌제니플라이트 코럴라인이나 아니면 브랜치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동물 산호들이 훨씬 더 널리 분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산호도 또 재밌는 게 동물이면 미소생물들을 섭식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어떤 그룹에서는 또 세포 내에 와편모듈, 아까 우리 적조생물을 공부를 했었었죠. 그럼 와편모듈들이 세포 내에 이렇게 공생을 하면서 탄소순환이나 과합성에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동물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공생관계 같은 경우는 환경 변화에 따라 산호초군락이 사멸되고 유지되고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동물산호 같은 경우는 생활사 초기에 이렇게 과합성 와편모듈을 세포 내에 이렇게 쭉 점점점점점점 많이 보이시죠? 세포 내에 공생을 시켜서 상리공생 관계를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와편모듈은 아까 전에 설명했을 것처럼 과합성 산물을 이용해서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전해주고 에너지 물질을 전해주고 그 산호 같은 경우는 종성영양 라이프스타일 필요 없이 이런 영양물질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공생관계가 구축이 되어지는데요. 이 관계는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앞쪽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었던 사이노박테리아의 내공생 과정 아니면 뭐 2차, 3차 내공생 과정 이런 진핵생물 간의 세포 내공생 과정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렇게 약 한 16억 년 전에 일어났었던 공생 과정과 흡사한 유사한 관계가 이렇게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하지만 해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런 열에 민감한 이런 광합성 와편모듈, 공생 와편모듈과 산호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돼요. 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동물산호군락이 그렇게 와편모듈가 딱 도망가게 되면 물론 섭식 과정은 어느 정도 수행을 하겠지만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렇게 하얗게 블리칭돼서 사멸을 하게 돼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해양 산호초군락의 대량 폐사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해양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접근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제가 시도하고 있는 해양 생태 유전체학적인 접근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보통 선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안 환경 이렇게 좀 다른 대륙과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산호초군락의 변화를 관찰하기 용이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와이 같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하와이에서는 연안의 산호초군락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산호초군락들은 대부분 하와이 특이적인 엔데믹 코랄들이 대부분이고 수심이 낮고 몇몇 특정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영구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를 추적하기도 혹은 이런 고립된 섬 환경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이 조금 용이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산호 종류는 여기 왼쪽 사진에 있는 몬티포라 캐피타타라는 동물 산호인데요. 이 종은 다른 산호들에 비해 서머 스트레스, 그러니까 열 스트레스나 pH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연구하기엔 굉장히 좋은 타겟생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해당 종의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과연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경 적응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산호초군락의 환경 적응력은 보통 오믹스라고 하는 연구법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 연구 접근은 물론 이런 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톰스, 에피제노믹스 이런 것들, 메타볼로믹스 등등을 유전체, 유전자 조절 기자, 단백질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모든 연구를 통틀어서 이렇게 오믹스라고 해요. 뒤에 다 오믹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체학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접근 방법들은 예를 들면 그림처럼 이렇게 건강한 산호랑 죽어가는 산호 그리고 백화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하얗게 죽어버린 산호 이런 것들에서 각각 유전자와 관련된 반응들을 분석해서 비교하는 이런 연구 접근들이 가능한데요. 보통 유전자가 수천, 수만 개의 유전자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에 있는 co-expression network 같은 그런 동시 발현 유전자들의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유전자 혹은 어떤 유전자 그룹들이 환경 적응에 관여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들을 이용해서 올해 초에 출판된 논문인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동 제휴자적으로 좀 참여했었던 논문이고요. 여전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몇 달 전쯤에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산호 연구의 컨셉 동영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그 사운드를 좀 더 소리 공유를 눌러서 그래서 컨셉 동영상인데 이제 제 이전 보스이자 현재 공동 연구자이신 그 러커스 대학의 바타차리아에서 있는 연구실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잠깐 영상을 좀 시청을 할게요. Just like the ongoing pandemic on land, there's a pandemic occurring in the oceans due to climate change. Warming oceans and increased pollution are causing great damage to coral reefs around the world. These reefs house about 25% of marine biodiversity and support the livelihoods of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worldwide. What can we learn about the causes of coral loss, and how can we address this massive problem? One approach to coral health is applying the paradigm developed in the study of human disease. The basic science, the drug development, the testing of new drugs, and outreach. These fundamental insights can also be developed for treating coral diseases and improving their chances for survival. A rapid way to advance coral science is to use the Omics toolkit. Omics refers to approaches like genomics, transcriptomics, metabolomics, and proteomics. A combination of these sophisticated methods can allow one to gain knowledge about the causes and outcomes of stress and disease in corals, and potential ways to forward their remediation. In the quest to build a coral hospital, that is, a database of omics knowledge and tools, we hope to rapidly assess coral health and identify potential therapies, including enhanced conservation. These tools need to be brought to corals. We can't deal with corals in hospitals. We need to have the caregivers, that is the reef managers, work on corals in nature. Therefore, another key goal of our coral hospital is to develop a portable tool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by non-experts to gain an understanding and a diagnosis of coral health and potential ways forward to remediate the problems that corals are facing. 이런 코랄 하스피털이라는 컨셉인데 마치 인간이 아프면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듯이 오믹스 접근 방법들을 이용해서 산호주물밭들이 어떤 환경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사멸되고 있고 어떻게 그러면 적응해서 생존이 가능할지를 연구하는 것을 좀 가볍게 동영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런 연구 컨셉이 생태학적인 현상을 유전체학적인 접근들을 통해 연구하고 혹은 해결하는 그런 해양 생태 유전체학의 연구 접근 방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연구 접근들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되는 유전자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유전자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환경적인 유전자들을 응용 연구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 조절 기제학 또한 굉장히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 기제학들은 메틸레이션, 히스톤 머디피케이션 이런 유전자를 온오프 시키는 그런 조절 메커니즘도 환경적이나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해양생물들이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그런 적응 메커니즘들을 밝히기 위한 이런 접근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고요. 또 이거는 해양생물은 아닌데 굉장히 재미있는 환경적인 예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런 단세포성 진핵생물들은 극한 환경에 서식하는 홍조류입니다. 고온 환경과 낮은 pH 그리고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화산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그룹들인데 이런 악조건인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홍조소인 파이퍼 에이스린 같은 것들이 좀 로스가 돼서 약간 녹색빛을 띠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성 홍조류입니다. 하지만 광합성의 산물로 만들어지는 이런 글루코스 소스 자체를 직접 배양액에 넣어주면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대신 유기탄소를 직접 이용하는 일종의 헤테로트로픽 라이프 스타일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도 서식할 수 있고 광합성 대신 광합성 대신 또 유기탄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재밌게도 박테리아로부터 전달받은 유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생물 혹은 다른 계통으로부터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전달받는 것을 호리젠탈 준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이 HET를 통해서 중요 환경 적응 인자들을 획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통 HET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홍조류 뿐만 아니라 진핵생물에서도 꽤나 빈번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응과 직결되는 이런 HET를 찾아내는 것도 진핵생물의 환경적응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유전체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진화 유형 관계에 대한 분석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적응 유전자를 획득하게 된 그런 히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진화 유형 관계 그런 분석도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연구라 할지라도 타겟 생물의 유전체에 새겨져 있는 고유한 그런 진화 스토리나 유전자 메커니즘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최근에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최근에는 이제 소금을 만드는 염전에 사는 생물들을 좀 연구를 했었는데, 염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수가 설레니티가 한 32, 35 이 정도로 보시면은 염전은 한 200에서 300 PSU 가량 나타나는데, 이런 염전에 사는 알테미아라는 작은 새우류 같은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30 PSU, 35, 50, 100, 150, 230까지 이렇게 고연분 환경에 노출시켰을 때 과발현되거나 저발현되는 유전자 그룹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 일부 고연분 환경에서 핵심적인 적응 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디움, 포타시움, 아연 펌프나 이런 유전자들도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수의대 쪽이랑 같이 하고 있는 연구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양식되고 있는 이런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을 때 어떤 유전자 풀이 반응을 하는지 살펴본 연구인데요. 보통 큰 플라스틱 쓰레기들도 해양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해양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보통 크게는 5mm에서 작게는 1마이크로미터까지 굉장히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생물들이 섭취했을 때 면역 반응을 자극한다거나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등의 원인 불명의 이상 현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양식 생물 같은 경우는 생물 농축으로 인간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섭취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흰다리 새우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을 때 유전자 발현 패턴을 보면은 놀랍게도 심장 근육 발달이 좀 저해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보통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배양 실험이나 아니면 해부 관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유전자 발현 패턴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손쉽게 생물 반응들을 예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유해인자의 생물 반응에도 해양 생태 유전체학적인 접근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메타지놈 연구를 통해서 생태계 연구도 가능한데, 메타지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정 범위에 존재하는 모든 미소생물들을 포함하여 DNA를 시퀀싱해서 군집 구조나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사진은, 여기 보시는 이 저서 생태계 군락은 제주도 우도, 제주도 오른쪽에 우도라고 큰 섬 하나 있죠. 우도 근처에서 발견되는 산호사 군락이에요. 보통 식물 산호들이 바닥에 이렇게 피복돼서 자라는데, 아니면 브랜치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산호사, 그러니까 이것도 식물 산호의 일종이고 로돌리스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그래서 돌멩이처럼 생겨서 해수 유동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저서 생태계에서 이런 로돌리스의 생태학적 기능들은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것들은 물론 좀 많지만, 이 개체들 자체에 이런 홀로바이언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홀로바이언트란 무엇이냐 하면
특정 타겟 생물과 그 생물에 붙어서 사는 모든 그런 미소생물들을 전부 포함하는 단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로돌리스의 홀로바인트를 이렇게 메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특이적인 나이트로젠 사이클링 패턴을 좀 발견한 것도 있는데 관련 연구를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태학적인 연구들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유전체 연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NGS 메서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NGS 메서드가 뭐냐 하면은 현재 많이 보편화돼서 학생들이 많이 알 수도 있어요. Next Generation Sequencing, 흔히 지놈 혹은 게놈으로 불리는 그런 유전체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분석하면서 이런 차세대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는데 기존에 이런 방법들이 있었지만 2005년도에 나온 로슈사의 454 머신이 나오면서 굉장히 대량의 DNA 데이터를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차세대라는 명칭이 붙은 거고요. 이런 NGS 데이터가 생물학적 빅데이터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석 분석 기기의 히스토리를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렇게 예전에 처음에 나왔던 머신에 비해 굉장히 하이스루풋 머신, 그리고 테이블탑 머신, 롱리드 시퀀싱 머신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데 극기야 현재는 옥스퍼드 나노포 테크놀로지스 이런 회사에서 이 손바닥만한 시퀀서가 개발이 됐어요. 진짜 실제로 요만하거든요. 보면은 손바닥만한 시퀀서가 개발돼서 게다가 이전 과정들이 다른 시퀀서들은 한 이틀 정도 걸렸다고 하면 요 옥스퍼드 나노포 시퀀싱 머신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그래서 그냥 시퀀싱 쭉 해가지고 노트북에 탁 꽂으면 시퀀싱 데이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에 한국에서 서비스할 때 좀 가져다가 몇 번 써봤는데 정말 간편한 스텝으로 하이 퀄리티 시퀀싱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플랫폼별로 장단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싱 기술의 발달들만큼이나 굉장히 비용들이 감소돼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마우스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2000년 이제 2020년도에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해양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해양 생물 연구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2018년도에 이 개꼬시래기, 꼬시래기 논문을 유전체 논문을 출판했을 때도 홍조류에서 5번째가 나왔고 거대 조류에서는 2번째 이런 정도로 굉장히 아직도 무궁무진한 연구 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눈부신 기술 발전, 비용의 감소, 많은 연구 분야로의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축적이 됐고요. 기존에 축적이 되던 유전자 수준의 이런 진뱅크 수준의 데이터보다는 지금 이런 홀 지놈 시퀀싱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몇 년 뒤에는 굉장히 또 혁신적인 기술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기술들의 혁신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빅데이터들의 혼수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어떤 생태학적, 어떤 해양 생물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양 생태 유전체학에는 NGS 데이터, 빅데이터 사용하고 생태학적인 현상을 규명하고 그 환경적이나 생물 반응들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들인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해양 생물들을 채취하고 필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분자 생물학적인 그런 실험들도 하고 시퀀싱도 하고 심지어 또 이런 빅데이터들을 서버급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파이썬같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또 수행해요. 그래서 해양학, 해양 생태학, 해양 생물학, 유전체학, 환경 생태학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의미의 접근이 가능한데 이렇게 굉장히 다학제적인 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막상 하려고 보면 필드업도 해야 되고 분자 실험도 해야 되고 시퀀싱도 해야지 또 컴퓨터 분석도 해야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제 연구 주제인 마린 이콜로지컬 지노믹스를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경청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대학교 해양학과
평론가 이준모 교수님의 화상을 통한 강연이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현장에서 그리고 실시간 질문을 드리지 못하지만 행사 후에라도 여러분들 온라인 채팅창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